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변리사 시험, 그 중에서 2차 시험, 그리고 그 중에 특허법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고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특허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원고료를 받고 쓴 글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그 원본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 나온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반적인 특허법 공부 방법,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 특허법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변리사에서는 이제 특허법하고 상표법, 민사소송법이 세 개가 이제 필수 과목인데, 아주 과거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쉽게 생각하면 그 회로이론 같은 과목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 거기서 만약에 100점을 맞아버리면 특허를 과락만 맞지 않으면 합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패스 페일 방식이 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합격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특허랑 상표, 민소를 좀 못 봐도 뭐 헤로이라든지 아니면 연력학이라든지 그런 대박나는 과목이 몇 개 있으면 그 점수를 커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실무로서의 중요성인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변리사가 나중에 되면 특허법을 사실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가서 일을 해보시면 특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변리사분들이야 다 보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 있는 변리사분들이 특허법을 공부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 29조라든지 뭐 42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선권 관련 내용 조금만 쓰지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특허법이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특허 경력이 오래되신 변리사분들 잘 물어봐도 잘 모르는 이유가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앞쪽에 뭐 대리 규정이라든지 뭐 서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규정 잘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거지 그때 찾아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조항을 갖다가 사용합니다. 나머지 조항은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볼 때 미리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는 공부를 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변리사 시험 중에서 이 특허법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마 1차 공부를 다 해봐서 알지만 이 특허법 자체는 실체법하고 절차법하고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민법 총칙, 뒷부분에는 뭐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게 다 합친 거고 그다음에 실체법, 절차법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라도 아니면 특히 이제 그 처음으로 이 특허 사건을 접한 이 변호사들은 이 특허법을 보는 순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본적인 리갈 마인드로 이해할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 자체는 그 원칙이라든지 효과가 다 그냥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랑 많이 다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가 어렵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의 중요성인데, 이제 그 요새야 이제 변리사 시험할 때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판례가 좀 적게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 출제의 공정성을 위해서 판례가 중요하다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를 갖다가 특정해서 거기 나오는 책만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교과서라든지 한국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례다. 근데 이게 어느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면 이게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걸 내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를 내면 이미 다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판례를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살짝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판례를 통으로 암기해갖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조문하고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왜 나오게 된 이유도 다 알고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전원 합의체 같은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아주 예전에는 전원 합의체 판결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서 많이 나와서 거의 이제 그 애매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법의 원리가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특허법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나온 법원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외우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원리 자체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특허법을 공부할 때는 개정되는 내용이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특허법은 워낙 개정이 많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경우는 뭐 1년에 두 번 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개정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정되면 그게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될 때 뭐 단순하게 뭐 절차 조항 개정되는 이유도 있지만, 개정되는 게 다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판례가 나오고 그 판례 때문에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개정되는 내용 갖다가 주의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의 단계적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의 반복 공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수험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타입니다. 불이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알게 되면 쫄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 하나 더 맞으려고 그 엄청나게 책 구석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냥 원래 알던 내용 그냥 보면 됩니다. 원래 알던 내용 보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불이타 때문에 붓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 얼마나 잘 쓰냐 이거 갖고서 합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아주 예전에 이 특허법원 판결을 갖다 낸 적이 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 내는 거는 되게 안 좋은 내용인데, 왜 안 좋냐면 이 특허법원 판결은 대법원 가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 판결의 사안을 가져다가 예전에 낸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특허법원 판결을 내용을 아는 사람, 이게 약간 구석진 판결이라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뭐 특허법원 내용 갖다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서 내용을 썼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긴가민가 해서 이게 답을 잘 못 쓴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특허법원 판결 알아낸다고 그 결론을 안다고 해서 그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나오는 과정을 알면, 즉 판결이 나온 특허법원 판결이 나온 과정을 알면 그걸 쓰면 점수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줘야 한다 안 줘야 된다 이 결론 때문에 점수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한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괜히 불이타 하나 그거 안 맞으려고 이 구석구석까지 다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쉽게 생각해서 균등론 같은 거, 균등론 같은 거는 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또 답안지에 쓰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균등론을 써도 한 판례에 나온 5줄 그만 떨렁 쓰고 균등을 썼다고 하는데, 상위권 점수를 되게 잘 맞는 사람들은 5줄만 절대 쓰지 않습니다. 5줄을 쓰지 않고, 그렇다면 뭐 판례가 통으로 외워서 20줄을 30줄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균등론 5가지 요건 중에서 적극적 요건 3가지, 소극적 요건 2가지가 있으면 그걸 잘 분석을 해서 씁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답안지를 1000몇백 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5개를 떨렁 외우네, 그리고 5개 요건을 잘 분석한 애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판례 배점이 뭐 2점이라고 치면 분석해서 한 애는 3점, 4점, 5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1, 2점이 별거 아니지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년치 기출문제, 이게 이제 기출문제도 보시면 반복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고, 또 내시는 교수님들도 다 이게 중요하니까 내는 거지. 그래서 구석진 데서 내서 수험생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뭐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보고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 갖다가 분석을 해서 한 번 나온 거다, 그래서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 문자 같은 것만 써가지고 그대로 쓰면 이게 점수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문자 외워서 썼다는 건 압니다. 근데 써는 건데 그냥 앞에 내용만 요건만 써 있고, 이 요건이 뭔지 설명이 안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변리사 보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이냐면 공대 학생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사실 변리사 시험 붙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 공과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답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전자공학이나 뭐 기계공학이나 뭐 다 공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사실 답만 맞으면 공대에서는 만점을 줍니다. 그런데 이 법학에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과정에 따른 논리, 이거를 잘 써야 이게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두 문자 같은 거를 떨렁 써놓고서 난 답을 썼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답을 쓴 게 아니라 답을 쓰기 위한 소스를 하나 써놓은 거고, 그거 갖다가 살을 붙여갖고 얘기를 잘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먼저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인데, 이제 변리사를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1차 공부할 때는 민법을 갖다 공부합니다. 물론 이제 민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도 않고, 주말 가산격으로 공부하긴 하지만, 2차 시험 볼 때는 민법을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기득 2차, 3시 뭐 이렇게 본 사람들은 민법 공부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민법 안 봐도 어느 정도 1차 공부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변리사, 소송 대리, 그다음에 침해 소송,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제 그 변리사하고 변호사하고 다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송 대리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침해라든지 손해배상은 언제나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허 침해 변호사 하는 분들은 하는 내용들이 다 소송하고 손해배상, 침해 소송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판 여기는 이제 변호사들이 잘 관여 안 합니다. 왜냐면 수가가 낮아갖고 거기는 돈이 안 드니까 잘 뛰어들지 않고 침해 소송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문제 특허법 문제 자체는 변리사긴 하지만 일부러 냅니다. 왜냐하면 침해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도 나중에 변리사가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판례의 중요성인데, 판례의 중요성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 1심, 2심, 3심 모든 거를 다 읽어야 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1심, 2심, 3심 이거는 한 몇 가지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심, 2심, 3심을 다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판결이 나왔는지, 왜 쟁점이 되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잘 최고로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걸 하면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라든지 나온 거는 1심, 2심, 3심을 판결을 다 구해서 읽어보면 이게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고, 떨렁 판결 요지만 읽으면 사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전압 판결은 가급적이면 다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변리사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일단 2015년에 나온 내용 중에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면 42조 3항의 외국어 특허 출원, 그 다음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뭐 청구 범위 해석,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 이미 지급된 특허 사용료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 하나는 법조문이 개정된 겁니다. 법조문이 개정돼서 나온 거고, 하나는 전합의체 판결이 나오니까 그걸 낸 거고, 또 하나는 우선권도 원래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급된 특허 사용료 부당이익도 원래는 학계에서 논의가 많이 되는 건데, 노야에다가 판례가 딱 나오니까 이제 그걸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들이 다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제 권리남용, 그 다음에 간접침해, 그 다음에 특허권 공유, 이중양도 이것도 다 보면 전압 판결하고 판례 중에서도 뭔가 학계에서 다 논의가 되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떨렁 그냥 구석진 판결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다 학회에서 논의를 하거나 전압 판결이 나오거나 다 이유가 있는 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보면 이제 권리범위 침해 균등물, 뭐 침해 금지, 정정심판, 뭐 출원 신규성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 프렌드 사건이 나와갖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뭐 불이타 맞았다, 그래서 이제 뭐 소설을 쓰고 왔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삼성 애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 애플 사건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변리사 수험생은 알 거라고, 물론 변리사 수험생들이 신림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량진에서 공부하느라고 사실 알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 교수님들 생각에는 이 정도는 변리사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이라든지 이제 판결이 있어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께 약간 특이한 게 절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해외 출원이라든지 PCT 출원, 그 다음에 해외 일부 출원은 약간 이게 내신 분이 그쪽에서 이제 2019년도에 드디어 이제 실무 문제가 나옵니다. 실무 문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실무 문제가 나오니까 실무 문제하고 비슷하게 출제를 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이제 주로 절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PCT 출원이라든지 뭐 국제 일부 출원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우선 심사하고, 그 다음에 발명의 단일성, 신규성 판단, 이것도 사실은 논문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논의가 많이 되던 내용이라서 이것도 이제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 작성할 때 글씨의 영향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글씨 못 써서 다 알아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2차 시험 특허법 출제 경향이라든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